장군님, 그 군번줄 지금 당장 빼세요. 뭐라고? 넌 누구냐? 그 순간 장군의 목이 붉게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쇠가 그의 생명을 천천히 잠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고를 한 사람은 전쟁터도 정치도 모르는 14살 동자승이었습니다. 군 내부 음모, 방산 비리, 권력의 질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멈춘 건 한 아이의 순수한 눈이었죠. 도대체 그 군번줄 안에는 무엇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아이는 장군의 인생을 구하려 했을까요? 지금부터 믿기 힘든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충격적인 그 이야기 함께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에 지금 계신 곳을 적어주시면 제가 따뜻하게 인사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장군님, 급히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폭우가 내리던 새벽 4시 한도연 대장이 부대 점검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서자마자 부관 대위가 헐떡이며 뛰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군수본부에서 긴급 배송된 물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오늘 밤에 전달하라는 지시였습니다. 한도연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이라는 직책상 긴급 배송은 흔한 일이었지만 새벽에 이렇게 급하게 전달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더욱이 부관의 표정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물건인가? 장군님께서 내일 착용하실 새 군번줄입니다. 부관이 고급스러운 검은 상자를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상자에는 군수본부의 공식 인장이 찍혀 있었고 긴급 배송이라는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한도연은 상자를 받아들며 의문을 품었습니다. 군번줄을 왜 이렇게 급하게? 내일 위령제까지는 시간이 충분한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재훈 중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시며 반드시 오늘 밤에 전달하고 장군님께서 직접 확인하시라고 하셨습니다. 이재훈.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한도연의 가슴에 묘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육군사관학교 동기이자 30여 년간 함께 해온 동료였지만 최근 몇 년간 뭔가 어색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진급 경쟁에서 한도연이 앞서 나가면서 이재훈의 시선이 예전 같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도연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상자 안에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화려한 군번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빛 광택이 마치 보석처럼 빛났고 금속 표면에는 미세한 문양까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군번줄인가? 한도연이 그것을 들어 올리는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금속에서 묘한 냄새가 났습니다. 일반적인 군번줄에서는 맡을 수 없는 마치 화학약품 같은 냄새였습니다. 그리고 만지는 순간 손끝이 살짝 따끔거렸습니다. 부관, 이것 정말 정상적인 납품 과정을 거친 것인가? 네, 모든 서류가 완벽합니다. 다만, 부관이 말을 흐렸습니다. 한도연이 그를 날카롭게 쳐다보자 부관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다만 평소와 달리 납품업체 직원이 직접 오지 않고 군수본부 직원이 가져왔습니다. 그것도 새벽 시간에 말입니다. 한도연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30여 년의 군 생활로 단련된 그의 본능이 뭔가 이상하다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함을 유지했습니다. 납품 서류를 가져와 보게. 부관이 서류 봉투를 꺼내자 한도연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승인자란에는 분명히 이재훈의 서명이 있었고 품질 검사도 통과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이 업체 처음 보는 곳인데
최근에 군수본부와 계약을 맺은 신생업체라고 합니다. 첨단 기술로 제작한다고 하더군요. 한도연은 다시 군번줄을 들여다봤습니다. 확실히 기존의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제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이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왜 하필 지금, 왜 이렇게 급하게, 왜 이재훈이 직접 지시했을까? 장군님, 착용해 보시겠습니까? 부관의 제안에 한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뭔가 내키지 않았지만 내일 위령제에서 착용해야 하는 것이라면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도연은 30년간 목에 걸고 다니던 낡은 군번줄을 벗어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새 군번줄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 순간 섬뜩한 한기가 목덜미를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단순히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독사가 목을 감고 있는 듯한 불길한 느낌이었습니다. 기분이 어떠십니까? 좀 이상하네. 한도연은 거울을 보며 새 군번줄을 만져봤습니다. 외관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착용하고 있으니 계속해서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마치 목에 시한폭탄을 차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번개가 치며 사무실 전체가 순간적으로 밝아졌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한도연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군번줄의 표면에 뭔가 미세한 코팅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투명한 막이 씌워진 듯한. 부관, 이 군번줄 제작 과정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없나? 죄송합니다. 기밀사항이라며 자세한 정보는 주지 않았습니다. 기밀사항? 단순한 군번줄이 왜 기밀사항일까? 한도연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이 섣불리 행동할 수는 없었습니다. 창밖의 폭우는 더욱 거세졌고 천둥 소리가 마치 전쟁터의 포성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한도연은 새 군번줄을 만지작거리며 불안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의 목에 걸린 그 아름다운 금속이 사실은 가장 가까운 동료가 준비한 죽음의 덫이라는 것을. 다음 날 오전 서울 외곽에 자리한 청송사는 분주한 아침을 맞고 있었습니다. 천년의 세월을 품은 고찰이지만 오늘만큼은 여느 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매년 이맘때 열리는 전사자 위령제를 하루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민아, 마당 청소는 끝났니? 70대의 주지스님이 법당에서 나오며 14세 동자승 원민을 불렀습니다. 원민은 새벽부터 마당을 쓸고 있었는데 평소보다 더욱 꼼꼼하게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군 고위 인사들과 많은 참배객들이 몰려올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스님. 거의 다 끝났습니다. 원민의 목소리에는 어린아이답지 않은 차분함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절에서 자란 원민은 세상사에 대해서도 또래보다 성숙한 면이 있었습니다. 특히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님, 오늘 오전에 군인들이 또 오신다고 하셨죠? 그렇다. 내일 행사 동선을 최종 점검하러 온다고 하더구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야 한다. 주지 스님의 말에 원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위령제를 치르면서 느낀 것이지만 올해는 뭔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군인들의 표정에서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오전 10시경 검은 승용차 세대가 청송사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군복을 입은 장교들이었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모두 상당한 고위직들이었습니다. 맨 앞에 선 중령이 주지 스님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님.
내일 위령제 준비 사항을 최종 점검하러 왔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모든 준비는 완료되었으니 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지스님과 군인들이 법당 쪽으로 향하는 동안 원민은 계속해서 마당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귀는 곳곳 세우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행사장 동선을 점검하던 군인들은 주지스님과 함께 위령비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내일 한도연 참모총장이 헌화할 장소였습니다. 원민은 그들에게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낙엽을 쓸면서도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참모총장님께서 도착하실 예정입니다. 의전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먼저 법당에서 묵념 후 이곳 위령비 앞에서 헌화하십니다. 그 후 주지스님과 차담 시간을 가지시고요. 보안은 어떻습니까? 경호팀이 새벽부터 사전 점검을 마쳤고 행사 당일에도 철저히 준비될 것입니다. 대화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주지스님이 잠시 법당으로 들어간 사이 군인들끼리만 남게 되자 목소리 톤이 낮아졌습니다. 원민은 본능적으로 몸을 더욱 낮추고 빗자루질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귀는 더욱 예민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박소령, 그 물건은 준비가 다 되었나? 중령의 목소리가 갑자기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원민의 손에서 빗자루 움직임이 잠시 멈췄습니다. 네, 어젯밤에 전달 완료했습니다. 한도연 대장님께서 직접 받으셨고요. 그 군번줄, 정말 ND7 코팅이 제대로 되어 있는 거겠지? 원민의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ND7? 그게 뭘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당연합니다. 겉으로는 전혀 티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땀에 닿으면 서서히 녹아들어가서 48시간이면 끝이지?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원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이 대화가 보통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48시간이면 끝이라는 말, 흔적도 남지 않는다는 말. 이것은 분명히 사람을 해치려는 음모였습니다. 혹시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문제될 것 없습니다. 이재훈 중장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장성우 의원님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번 일이 성공하면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원민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한도연 대장을 해치려는 음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음모의 중심에는 이재훈이라는 사람과 장성우라는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참, 내일 행사에서 한도연 대장님이 쓰러지시면 어떻게 대응할 예정입니까? 갑작스러운 과로로 인한 실신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고요. 병원에서도 원인을 찾지 못하겠죠? 당연합니다. ND7은 검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48시간 후에는 완전히 분해되어 사라지죠. 원민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한도연 대장이 이곳에 와서 위령제를 치르는 도중에 독에 중독되어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철저하게 계획된 음모라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네요. 주지스님께서 나오시기 전에 정리하죠. 군인들이 다시 공식적인 톤으로 돌아갔습니다. 곧이어 주지스님이 법당에서 나오셨고 분위기는 다시 평상시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점검이 완료되었습니다. 스님, 내일 행사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요, 내일 좋은 위령제가 되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인들이 떠난 후
원민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에는 거대한 혼란이 일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14세 동자승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하지만 원민은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내일 한도연 대장이 이곳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 진실을 알게 된 자신뿐이라는 것을. 저녁 예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원민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위령제 당일 아침 청송사는 이른 새벽부터 엄숙한 분위기에 쌓여 있었습니다. 원민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제 들은 끔찍한 음모가 머릿속에서 맴돌며 잠시도 평안함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새벽 예불 시간에도 연불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온통 한도연 대장 생각뿐이었습니다. 원민아, 오늘 얼굴이 왜 그렇게 어두우니? 주지스님이 염려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원민은 대답하기 곤란했습니다. 어른들이 믿어줄까요? 14세 아이의 말을 누가 진지하게 받아들일까요? 스님, 만약에 누군가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당연히 그 사람을 도와야지. 생명을 구하는 일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니? 주지스님의 단호한 말에 원민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어떻게든 한도연 대장에게 진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오전 9시 청송사 주변에는 경호팀들이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요원들이 곳곳에 자리를 잡고 철저한 보안 검색을 실시했습니다. 평소 고요하던 산사가 순식간에 삼엄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함부로 돌아다니지 마라. 한 경호원이 원민에게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원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도연 대장의 목숨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오전 11시 정각 한도연 대장의 차량이 청송사에 도착했습니다. 검은 대형 승용차에서 내린 한도연의 모습은 위험이 있었습니다. 깔끔한 군복에 각종 훈장들이 빛나고 있었고 목에는 어제 받은 새 군번줄이 은빛으로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원민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 아름다운 군번줄 속에 죽음이 숨어 있다니. 어떻게든 가까이 가서 경고해야 했지만 경호원들이 워낙 삼엄하게 둘러싸고 있어 접근이 불가능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장님. 청송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주지스님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한도연은 깍듯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 오늘도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럼요, 이렇게 귀한 분이 오셔서 위령제를 함께 해주시니 전사자들의 영령도 기뻐하실 겁니다. 의전에 따라 한도연은 먼저 법당으로 향했습니다. 불상 앞에서 묵념을 올리는 동안 원민은 법당 한 구석에서 조바심을 치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 함부로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묵념이 끝난 후 한도연은 위령비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얀 국화꽃으로 만든 헌화를 위령비 앞에 정중하게 올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참석자들이 고개를 숙여 묵념했습니다.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한도연의 진심 어린 말에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하지만 원민만은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한도연의 목에 걸린 군번줄에서 독성 물질이 스며들어 갈 것이었습니다. 위령제가 끝나고 차담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한도연과 주지스님이 법당 옆 작은 방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경호원들도 조금 긴장을 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원민이 용기를 내어 그들이 있는 방 근처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수없이 망설였지만 사람의 생명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원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경호원들이 즉시 그를 제지하려 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어서 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말이 있어요. 원민의 절박한 목소리에 한도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린 동자승의 얼굴에서 심상치 않은 표정을 읽었습니다. 잠깐 저 아이 말을 들어보자. 한도연의 말에 경호원들이 물러섰습니다. 원민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장군님, 어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목에 걸고 계신 것, 그 쇠는 사람을 아프게 한다고 했어요. 한도연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아이의 황당한 말에 어리둥절해했지만 한도연만은 달랐습니다. 어제 밤부터 느꼈던 불안감이 되살아났습니다. 더 자세히 말해보거라. 어제 이곳에 온 군인들이 말하는 걸 들었어요. ND7이라는 게 코팅되어 있다고 했어요. 땀에 닿으면 녹아 들어가서 48시간이면. 원민이 말을 하던 중 한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ND7. 그 이름은 한도연에게 너무도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몇 년 전 군 연구소에서 극비리에 개발되었다가 너무 위험하다는 이유로 폐기 처분된 신경독 물질이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지? 한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나 했던 어제의 불안감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재훈이라는 분과 장성우라는 분이 계획했다고 했어요. 그 순간 한도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재훈, 30년 지기 동료가 자신을 암살하려 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장성우, 그는 국방 관련 국정감사에서 자주 마주쳤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한도연은 즉시 목에서 군번줄을 벗어냈습니다. 그 순간 묘한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목덜미 부근이 따끔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즉시 이것을 국과수에 보내 성분 분석을 의뢰해. 한도연이 경호팀장에게 군번줄을 건네며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원민을 향해 고마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맙다 아이야. 내가 내 목숨을 구해준 것 같구나.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도연이 숙소로 돌아왔을 때 목덜미가 붉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열이 나고 통증이 목에서 어깨, 팔까지 번져갔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향한 한도연은 응급실에서 혈액 검사를 받았습니다. 몇 시간 후 나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대장님 혈중에서 ND7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의료진의 말에 한도연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암살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자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한도연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민의 경고 덕분에 군번줄을 일찍 벗어낸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당량의 독성 물질이 체내에 흡수된 상태였고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장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호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도연의 얼굴에는 30년간 쌓아온 군인으로서의 신념이 흔들리는 고통이 역력했습니다. 가장 믿었던 동료의 배신, 이보다 더 큰 충격은 없었습니다. 먼저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마라. 그리고 나는 곧바로 군수본부로 간다. 대장님,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는데. 괜찮다. 이 일의 진상을 밝혀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한도연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군의 명예와 국가의 안전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오후 2시 한도연은 극비리에 군수본부를 찾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공식적인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단독으로 움직였습니다. 혹시나 내부에 더 많은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군번줄 납품 관련 모든 서류를 가져와라. 특히 최근 3개월간의 모든 계약서와 승인 문서를 빠짐없이. 한도연의 지시에 군수본부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참모총장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모두가 긴장하고 있었지만 한도연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장님, 요청하신 서류들입니다. 두꺼운 파일들이 한도연 앞에 쌓였습니다. 한도연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모든 것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리한 눈에는 미세한 이상함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업체, 처음 보는 곳인데? 한도연이 납품업체 정보를 살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현대금속공업이라는 회사였는데 사업자 등록 정보를 보니 불과 6개월 전에 설립된 신생업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군수품을 납품할 자격이 있을까요? 이 회사 사업자 등록증과 기술 인증서를 확인해 봐라. 직원이 급히 확인해 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대금속공업은 페이퍼 컴퍼니에 가까웠습니다. 실제 제조 시설도 없고 기술진도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정교한 군번줄을 제작할 수 있었을까요? 그럼 실제 제조는 어디서 했단 말인가? 한도연이 파고들수록 의혹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계약서를 더 자세히 살펴보니 또 다른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납품 가격이 일반 군번줄보다 10배나 비쌌습니다. 그리고 그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단독 수의 계약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누가 이 수의 계약을 승인했지? 한도연이 승인자 란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곳에는 분명히 이재훈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해온 동기이자 전우의 서명이. 이재훈 중장의 개인 계좌 내역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군. 한도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제는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수사관의 마음으로 접근해야 했습니다. 몇 시간 후 금융감독원을 통해 확인한 이재훈의 계좌 내역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최근 3개월간 출처 불명의 거액이 여러 차례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현대금속공업과 관련된 계좌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뇌물이군. 한도연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재훈은 단순히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암살하려는 음모에 직접 가담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도연은 원민이 언급했던 또 다른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장성우 국회의원. 그는 이 음모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장성우 의원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집해라. 특히 최근 군수업체들과의 만남이나 로비 의혹에 대한 정보를. 국정감사 자료와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본 결과 장성우는 오랫동안 방산업계의 로비를 받아온 것으로 의심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군수품 납품업체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고 이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아온 정황이 여러 차례 포착되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연결되는군. 한도연은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성우가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 군수업체들과 결탁하고 이재훈이 군 내부에서 이를 뒷받침해주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한도연은 이들의 부패 고리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것입니다. 대장님은 항상 청렴함을 강조하시고 방산업체들과의 유착을 엄격히 금지하시지 않습니까?
아마 그들에게는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참모의 말에 한도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신념과 원칙이 죽음의 이유가 되었다니 아이러니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한도연은 모든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이재훈과 장성우 그리고 현대금속공업을 연결하는 확실한 증거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계좌 추적, 통화 기록, 만남의 정황,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구나. 한도연은 이재훈과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관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함께 웃고 함께 울었던 그 모든 시간들이 한순간에 거짓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군의 명예를 되찾고 부패한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끝을 내겠다. 한도연의 눈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배신당한 상처는 깊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진실을 밝혀내야 하는 동력이 되고 있었습니다.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마지막 싸움을 시작할 때가 온 것입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한도연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증거 수집을 마친 한도연은 며칠간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30년 지기 동료의 배신이라는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개인적인 복수심과 공적인 의무감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한도연에게 문득 원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그 어린 동자승,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위험을 알려준 순수한 마음이 한도연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청송사를 찾아가 그 아이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동시에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후 한도연은 홀로 청송사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공식 일정이 아니었기에 경호원도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위령제 때와는 달리 고요한 산사의 분위기가 한도연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장군님이시네요. 마당을 쓸고 있던 원민이 한도연을 발견하고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그 천진한 미소를 보는 순간 한도연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순수한 마음이 자신을 죽음에서 구해주었다는 사실이 새삼 감동적이었습니다. 원민아, 그때 정말 고마웠다. 너 덕분에 내가 살았구나. 한도연이 원민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원민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장군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 14살 아이가 어른들의 무서운 음모를 알고도 용기 내어 알려주는 게 당연한 일이란 말인가? 한도연의 말에 원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맑은 눈으로 한도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장군님, 그 쇠는 욕심이 만든 쇠였어요. 사람을 죽이는 건 독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원민의 말에 한도연은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깊은 통찰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독은 앤디 세븐이 아니라 이재훈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욕심과 질투였던 것입니다. 원민아, 너는 정말 현명한 아이구나. 그때 주지스님이 나타났습니다. 한도연을 보자 반가운 표정을 지으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대장님, 어서 오십시오. 그날 이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스님 덕분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아이가 제게 소중한 가르침을 주었네요. 한도연과 주지스님은 함께 법당으로 향했습니다.
불상 앞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한도연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 저는 지금 깊은 갈등에 빠져 있습니다. 30년간 믿어온 동료가 저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지스님은 잠시 묵념하듯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장님, 그 아이가 우연히 들은 대화로 당신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이제 당신이 세상을 살릴 차례가 아닐까요? 세상을 살린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개인의 원한에 머물지 말고 더 큰 정의를 위해 싸우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경험한 이 일은 단순한 개인적 배신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박힌 부패와 탐욕의 일부입니다. 주지스님의 말에 한도연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로 끝낼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재훈과 장성우 같은 사람들이 계속 존재하는 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스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건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부패한 시스템과 맞서는 싸움이군요. 그렇습니다. 당신이 가진 용기와 정의감으로 이 썩은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원민이 같은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더 깨끗해질 것입니다. 한도연은 원민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맑은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 아이를 보니 책임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자신의 세대가 만들어 놓은 부패한 시스템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는 없었습니다. 원민아, 너는 왜 그때 나를 도와주었니? 무서웠을 텐데. 무서웠어요. 하지만 나쁜 일을 보고도 모른 척할 수는 없었어요. 스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옳은 일을 하는 게 때로는 어렵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고요. 원민의 대답에 한도연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14살 아이도 할 수 있는 일을 55세 육군 참모 총장인 자신이 망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님, 결심했습니다. 이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접어두고 군의 명예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주지스님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상대방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당신을 한번 죽이려 했던 사람들인데 또 다른 시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주지스님의 경고에 한도연은 긴장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재훈과 장성우는 자신들의 범죄가 드러날 위기에 처하면 더욱 위험한 행동에 나설 수도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스님.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했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에게 자료를 맡겨놓았습니다. 설사 제게 무슨 일이 생겨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그날 저녁 한도연은 청송사를 떠나며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원한과 분노는 사라지고 대신 더 큰 사명감이 가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원민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자. 너는 어떤 어른이 되고 싶니? 저는 장군님 같은 어른이 되고 싶어요. 나쁜 사람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 있는 어른이요. 원민의 대답에 한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자신에게 새로운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럼 나도 너처럼 용기 있는 어른이 되어보겠다. 청송사를 떠나는 한도연의 뒷모습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원민과 주지스님의 응원, 그리고 정의에 대한 확신이 그와 함께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한도연은 본격적인 공세에 들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부패한 세력들과의 마지막 결전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청송사에서 돌아온 한도연은 곧바로 결정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재훈과 장성우의 부패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한도연에게는 완벽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번호로 전화를 걸어라. 이재훈 중장에게 내가 급히 만나자고 전해라. 한도연이 신뢰할 만한 참모에게 지시했습니다. 참모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명령에 따랐습니다. 한도연의 진짜 의도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재훈과의 통화를 녹음하여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재훈아, 나다. 급히 만나서 이야기할 일이 있다. 한도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자연스러웠습니다. 30년간 함께 해온 동료에게 말하는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갑자기 무슨 일이야? 요즘 몸이 안 좋다고 들었는데. 이재훈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혹시 한도연이 뭔가 눈치챈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그게 위령제 다음 날부터 몸이 이상하더라고. 혹시 그새 군번줄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한도연이 조심스럽게 탐색해 들어갔습니다. 이재훈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군번줄? 그게 무슨 소리야? 최고급 제품으로 준비했는데. 재훈아, 솔직히 말해줘. 그 군번줄에 뭔가 특별한 게 있었나? 내가 지금 병원에서 이상한 검사 결과를 받았거든. 한도연의 말에 이재훈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내가 뭘 알고 있는 거야? 이재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도연은 이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재훈아, 우리 30년 동안 같이 해왔잖아. 이제 와서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히 말해줘. 앤디 세븐이 뭔지 너도 알고 있지? 뭐라고? 이재훈의 당황하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재훈아,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어. 현대금속공업이 페이퍼 컴퍼니라는 것도, 내 계좌로 돈이 들어온 것도, 장성우 의원과의 관계도 다 말이야. 도연아, 잠깐.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해 줄게. 오해? 30년 지기 동료를 죽이려 한 게 오해라고? 한도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재훈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연아, 미안하다.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장성우 의원이 협박을. 협박? 그래서 동료를 죽이려 했다는 거야? 아니야. 처음에는 그냥 몸만 좀 아프게 하려고 했어. 몇 달 요양하면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려고. 죽이려던 건 아니었어. 이재훈의 절규 섞인 고백이 고스란히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한도연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훈아, 이제 늦었어. 내일 국방감사장에서 모든 것을 공개할 거야. 한도연이 전화를 끊자 이재훈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들렸습니다. 다음 날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정기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국회의원들과 언론, 그리고 군 고위 간부들이 모인 가운데 한도연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심각한 표정을 한 한도연을 보며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참모총장님, 오늘 특별히 공개하실 내용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국정감사위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도연은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께 반드시 알려드려야 할 중대한 사안이 있습니다. 한도연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회의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지난주 청송사 위령제에서 저는 암살 시도를 당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참모총장에 대한 암살 시도라니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군번줄은 저를 죽이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무기였습니다. 한도연이 투명한 증거 봉투에 담긴 군번줄을 들어 올렸습니다. 은빛으로 빛나는 군번줄이 회의장 전체에 보였습니다. 이 군번줄에는 ND7이라는 신경독 물질이 코팅되어 있었습니다. 땀에 닿으면 서서히 체내로 흡수되어 48시간 내에 사망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독성 물질입니다. 회의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고 국회의원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한 사람들의 음성을 공개하겠습니다. 한도연이 녹음기를 틀자 회의장에 이재훈과 장성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인간만 사라지면 계약은 계속 이어질 거야. 흔적은 안 남지? 당연하지. 신경독은 땀에 녹아서 완전히 사라진다고. 녹취록이 재생되는 동안 회의장은 완전한 정적에 빠졌습니다.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스피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재훈 중장과 장성우 국회의원이 나눈 대화입니다. 그들은 방산업체와 결탁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하고 이를 저지하려는 저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한도연의 폭로에 장성우 의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의장 한 구석에 앉아있던 장성우는 벌떡 일어나 항의했습니다. 이것은 조작된 증거입니다. 저는 그런 일에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도연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조작이라고 하시는군요. 그럼 이것도 조작일까요? 한도연이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장성우의 비자금 계좌 내역과 현대금속공업과의 금전거래 명세서였습니다. 이것은 장성우 의원의 비밀계좌 내역입니다. 현대금속공업으로부터 받은 로비 자금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의장은 완전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기자들은 연신 플래시를 터뜨렸고 국회의원들은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헌병대가 이재훈의 사무실과 자택을 동시에 급습했습니다. 비자금이 숨겨진 금고와 각종 기밀 문서들이 모두 발견되었습니다. 장성우 의원 역시 국회에서 바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한도연의 용기 있는 폭로는 군 전체를 뒤흔들었고 국민들에게는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희망도 주었습니다. 한도연의 폭로 이후 대한민국 전체가 들끓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에 대한 암살 시도라는 전대미 문의 사건에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연일 언론은 이 사건을 톱뉴스로 다뤘고 국민들은 군 내부의 부패상을 목격하며 분노했습니다. 검찰은 즉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습니다. 이재훈과 장성우 그리고 현대금속공업 관련자들이 차례로 구속되었습니다. 박민수 소령을 비롯해 이 사건에 연루된 모든 인물들이 수사망에 걸려들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가보안과 직결된 중대범죄입니다. 철저히 수사하여 관련자들을 모두 법정에 세우겠습니다. 검찰총장의 단호한 발표에 국민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사회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한 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역사적인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이 재판은 전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법정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고 삼엄한 경비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이재훈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한때 중장의 계급장을 달고 위엄을 자랑하던 그는 이제 수갑을 찬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옆자리의 장성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국회의원 배지 대신 죄수복을 입은 그의 모습에서 권력의 허무함이 느껴졌습니다. 피고인 이재훈, 장성우는 국가보안법 위반, 살인미수,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장의 차분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재훈과 장성우는 굳은 표정으로 기소장을 듣고 있었습니다. 피고인들, 기소된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판장의 질문에 이재훈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모든 혐의를 부인합니다. 한도연 장군을 해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앤디 세븐이 코팅된 군번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누군가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재훈의 변명에 방청석에서 야유가 터져나왔습니다. 재판장이 정숙을 요구했지만 국민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장성우는 어떻습니까? 저 역시 모든 혐의를 부인합니다. 저는 단순히 정치적 협력을 했을 뿐이며 암살 계획 같은 것은 전혀 몰랐습니다. 장성우의 변명도 이재훈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완벽한 증거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검찰,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검사가 일어나서 첫 번째 증거를 꺼냈습니다. 바로 한도연의 혈액 샘플 분석 결과였습니다. 이것은 피해자 한도연 장군의 혈액에서 검출된 앤디 세븐의 농도 분석 결과입니다. 치사량에 근접한 수치가 검출되었습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검사 결과를 본 방청객들이 경악했습니다. 정말로 한도연이 죽을 뻔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입니다. 다음은 군번줄에 대한 국과수 분석 결과입니다. 두 번째 증거가 제시되었습니다. 군번줄 표면에서 앤디 세븐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이 군번줄은 특수 코팅 기술로 앤디 세븐을 표면에 발라 만든 것입니다. 피부에 접촉하면 서서히 독성 물질이 흡수되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이재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물증이 나온 것입니다. 세 번째 증거입니다. 검사가 녹음기를 틀자 법정에 이재훈과 장성우의 대화가 생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인간만 사라지면 우리 일은 끝이야. 정말 흔적이 안 남을까? 앤디 세븐은 48시간 후면 완전히 분해돼서 검출이 불가능해. 녹취록이 재생되는 동안 법정은 완전한 정적에 빠졌습니다. 피고인들의 목소리로 된 자백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네 번째 증거입니다. 검사는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장성우의 비밀계좌 내역, 현대금속공업과의 금전거래 기록, 그리고 박민수의 자백 등 완벽한 증거 체인이 완성되었습니다. 피고인 박민수는 이미 모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이재훈 중장의 지시로 독이 든 군번줄을 전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박민수의 증언이 나오자 이재훈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살인 의도는 부인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정말로 한도연 장군을 죽이려던 것이 아닙니다. 단지 몸을 좀 아프게 해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려고. 그것도 명백한 살인 미수입니다. 검사가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앤디 세븐은 소량이라도 생명에 치명적인 독성 물질입니다. 피고인이 의도했든 아니든 결과적으로는 살인 미수에 해당합니다. 재판은 일주일간 계속되었습니다. 연일 새로운 증거들이 제시되었고 피고인들의 변명은 하나씩 무너져 갔습니다. 특히 현대금속공업이 실제로는 페이퍼 컴퍼니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들의 치밀한 계획이 드러났습니다. 마침내 최종 변론의 날이 왔습니다. 검사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 국가의 안보를 위협했습니다. 군의 최고 지휘관을 암살하려 한 이 범죄는 반드시 엄벌에 처해져야 합니다. 반면 변호인들은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증거 앞에서 그들의 변론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판결일 법정은 숨막히는 긴장감에 쌓였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이재호는 국가보안법 위반, 살인미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에 처한다. 법정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재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피고인 장성호는 뇌물수수,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에 처한다. 피고인 박민수는 살인미수 방조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에 처한다. 재판장의 냉정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국가의 신뢰를 배신한 자, 전우를 죽이려 한 자에게는 관용이 없다.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의 부패를 척결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법정 밖에서는 국민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승리한 것입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판결 소식으로 도배되었고 국민들은 환호했습니다. 정의가 살아있었다. 군이 달라졌다. 한도연의 용기 있는 고발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지 석 달이 지난 봄날, 청송사에는 다시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매년 열리는 전사자 위령제가 다가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위령제는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한도연의 용기 있는 고발로 군이 새롭게 거듭났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민아, 오늘도 일찍 일어났구나. 주지스님이 새벽부터 마당을 정리하고 있는 원민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원민은 여전히 14세의 순수한 모습 그대로였지만 몇 달 전 일을 겪으면서 한층 더 성숙해진 면이 있었습니다. 네, 스님. 오늘 한도연 장군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셔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원민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구해낸 그분이 다시 이곳을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뿌듯한 일인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 아이 덕분에 세상이 조금 더 깨끗해졌구나. 주지스님의 말에 원민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오전 11시 익숙한 검은 승용차가 청송사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한도연의 모습은 몇 달 전과는 사뭇 달라 보였습니다. 여전히 위험이 있었지만 예전보다 더욱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눈에는 진정한 평안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장님. 원민이 반갑게 달려와 인사했습니다. 한도연은 그런 원민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원민아, 잘 지냈니? 너 덕분에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구나. 정말요? 제가 뭘 했다고요? 내가 한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모르겠구나. 너 하나의 용기가 온 나라를 바꿨어. 한도연의 말에 원민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자신의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위령제는 예년과 같이 엄숙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참석한 모든 군인들의 표정에서 새로운 각오와 다짐이 느껴졌습니다. 한도연 사건 이후 군 전체에 불어닥친 변화의 바람을 모두가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 깨끗하고 정의로운 군이 되겠습니다. 한도연의 추도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히 군의 최고 지휘관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위령제가 끝난 후 한도연과 원민은 조용한 곳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지스님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원민아, 내가 그때 나에게 해준 말이 계속 생각나는구나. 어떤 말씀이세요? 그 쇠는 욕심이 만든 쇠라고 했지?
사람을 죽이는 건 독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원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은 지금도 변함없는 진리였습니다. 내가 맞았어. 정말로 나를 죽이려 한 건 앤디 세븐이 아니라 이재훈의 욕심이었어. 그리고 그 욕심을 이긴 건 내 순수한 마음이었고. 한도연의 말에 원민은 조금 부끄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장군님, 이제 군이 정말 달라졌나요? 그럼 많이 달라졌지. 나는 지금 군납청렴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맡고 있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군수계약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단다. 한도연의 말에 원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로 좋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면 국방부에서 새로운 윤리 헌장을 발표할 예정이야. 그 서문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어. 한도연이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 읽어주었습니다. 정의는 누군가의 경고에서 시작된다. 그 한마디가 세상을 바꾼다. 원민의 얼굴에 감동이 스며들었습니다. 자신의 한마디가 정말로 세상을 바꾸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원민아, 내가 나에게 준 교훈이 또 있어. 뭔가요? 용기라는 건 나이나 지위와 상관없다는 거야. 14살 아이도 할 수 있는 일을 55세 장군이 못할 이유는 없다는 걸 깨달았어. 주지스님이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원민이가 보여준 건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자비심이었습니다. 남을 위하는 마음에서 나온 진정한 용기였죠. 스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더욱 소중한 거겠죠. 한도연이 원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원민아, 너는 이미 훌륭한 어른이야. 나이는 어리지만 마음만큼은 그 누구보다 성숙하거든. 아직 배울 게 많아요. 장군님처럼 되려면 더 많이 공부해야죠. 아니야, 원민아. 이제는 내가 너에게 배우고 있어. 욕심 없는 마음, 순수한 용기. 이런 건 책으로 배울 수 없는 거야. 그날 오후 한도연은 청송사를 떠나기 전에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투명한 유리함이었고 그 안에는 앤디 세븐이 코팅되었던 그 은빛 군번줄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원민이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겨낸 욕심의 증거야.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기억해야 할 교훈이고. 유리함 아래쪽에는 작은 명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욕심이 만든 쇠를 정의로 녹인 사람들, 한도연 장군과 원민 동자승. 원민이 그 글귀를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 이름도 있어요. 당연하지. 이 승리는 우리 둘이 함께 이뤄낸 거야. 해가 저물어가는 청송사 마당에서 한도연과 원민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저녁 예불을 알리는 풍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원민아, 앞으로도 계속 용기 있는 사람이 되거라. 세상에는 여전히 내가 필요한 일들이 많이 있을 거야. 네, 장군님. 저도 장군님처럼 정의로운 어른이 될게요. 하늘 위로 태극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한도연의 얼굴에는 진정한 평안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욕심이 아닌 정의로 무장한 진정한 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국방부에서 발표된 새로운 윤리 헌장은 전군에 배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페이지에는 작지만 의미 있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헌장은 청송사의 한 어린 동자승의 용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청송사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의와 용기를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민은 그런 사람들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봄이 깊어가는 청송사에서 원민은 오늘도 마당을 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마음은 더욱 평안합니다. 자신의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꿨다는 자부심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다시 풍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맑은 소리는 마치 정의의 승리를 알리는 종소리 같았습니다. 달빛 인생사연은 감동 오디오북으로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지금 듣고 계신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멈춰!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쏜다! 조명탄이 하늘을 찢었다. 남한 군인의 조준선 너머 눈 속에 쓰러진 세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다. 저기 북한군 복장이잖아! 왜 아이가 같이 있지? 숨을 몰아쉰 그는 손가락이 방아쇠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눈 속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나 지뢰 밟았어요. 안 돼, 정화야. 움직이지 마! 어머니만이라도 살려주세요. 그 목소리에 남한 군인의 손이 멈췄다. 무전기가 울린다. 진입 금지 접근 시발포 명령이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사람이 규정보다 먼저 아닙니까? 그는 총을 내리고 철책선을 넘어섰다. 눈보라 속 죽음의 경계에서 맺어진 약속. 괜찮습니다. 이젠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녀를 구한 남한 군인은 며칠 뒤 조사를 하던 중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지금 남한에 살아있다는 것. 20년 전 가족을 버리고 탈북한 남자. 그를 미워하던 북한 여군 딸. 그리고 그 둘을 이어준 한 남한 군인. 전쟁이 갈라놓은 이 가족. 과연 그들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달빛 인생사연은 감동 오디오북으로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지금 듣고 계신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 4시 북한 함경북도 두만강 인근 영하 15도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리정아는 자신의 군복을 벗어 어머니 불레에 떨리는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29살의 정화, 인민군 여군 중위.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모든 계급장과 신분증명서는 그저 죽음을 재촉하는 증거물일 뿐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요. 저기 강만 건너면 됩니다. 정화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지만 하얀 입김 사이로 새어나오는 떨림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어 감각이 없었지만 동생 성준의 작은 손만은 놓을 수 없었습니다. 정화야, 우리 진짜 남쪽으로 가는 거냐? 정말 거기 가면 살 수 있는 거냐? 57살의 불레가 딸의 팔을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동자에는 10년 동안 품어온 절망과 그보다 더 간절한 희망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10살 성주는 누나의 뒤를 따라오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누나, 발가락이 아프다. 정말 아프다. 성준의 낡은 운동화 밑창에는 구멍이 나 있어서 눈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동생을 등에 업으려다가 멈칫했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군견들이었습니다. 정화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이미 도망친 것을 눈치챈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빨리 가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쫓고 있어요. 정화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10년 전 그 끔찍한 날이 정화의 뇌리에 스쳤습니다. 아버지 리철수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그날 밤, 보이부 요원들이 집을 뒤지며 소리쳤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반역자의 씨를 남겨둘 수는 없다. 그날부터 이 가족의 삶은 생지옥이 되었습니다.
정화는 학교에서 반역자의 딸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갔고 선생님들조차 정화를 멀리했습니다. 어머니 불레는 청소부 일을 하며 가족을 부양해야 했지만 그마저도 감시와 차별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 왜 우릴 버리고 가셨어요? 왜? 정화는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정화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그 미움이 있었기에 정화는 더욱 열심히 당에 충성할 수 있었고 인민군의 입대의 중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우릴 버리고 혼자 잘 살고 있겠지. 난 절대 용서 안 해. 정화는 아버지의 사진을 찢어버리며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 조각들을 다시 모아 서랍 깊숙이 감춰둔 것은 왜였을까요? 하지만 지금 그 모든 미움마저 잊게 할 절박함이 정화 가족을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 당국의 감시가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성준이 다니는 학교에서는 아이를 반역자의 새끼라고 부르며 괴롭혔고 정화가 근무하는 부대에서도 의심스러운 시선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어제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급자가 정화를 불러 말했습니다. 리정화 동무, 내일부터 특별조사에 들어간다. 준비하고 있어라. 그 말의 의미를 정화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정치범 수용 소행이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정화는 새벽에 어머니와 성준을 깨웠습니다. 지금 당장 떠나야 합니다. 더 늦으면 모두 죽습니다. 하늘 위로 조명탄이 하나, 둘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불빛이 눈밭을 피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추격대가 본격적으로 수색에 나선 것입니다. 정화야, 더 이상 못 가겠다. 불레가 무릎을 꿇으며 주저앉았습니다. 강행군에 지친 어머니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자신의 코트마저 벗어 어머니를 덮어주고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조명탄의 빛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궁견의 짖음소리도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성준아, 어머니 손 꼭 잡고 있어. 절대 놓으면 안 돼.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나, 무서워. 정말 무서워. 성준이 누나의 군복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괜찮다. 누나가 지켜줄게. 정화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화 자신도 두려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중에 가장 무서운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화가 한 걸음 내딛는 순간 발밑에서 딱 하는 금속성의 차가운 소리가 울렸습니다. 정화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랜 군 생활로 단련된 정화는 그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뢰였습니다. 어머니, 나 지뢰 밟았습니다.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발밑에 압력판이 눌린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발을 떼면 폭발할 것이었습니다. 오랜 군 훈련으로 단련된 정화였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안 돼. 움직이지 마. 불레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핏기를 잃었습니다. 성준은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누나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누나, 왜 그래? 빨리 가자. 성준아, 오면 안 돼. 거기 서 있어. 정화가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동생이 다가오면 함께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뒤에서 궁견의 짖음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조명탄이 연이어 터지며 하늘을 밝혔습니다. 북한 경비대가 본격적인 수색에 나선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이를 악물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서 있으면 곧 발각될 것이고 그러면 3명 모두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움직이면 지뢰가 터져서
자신은 물론 어머니와 성준까지 위험에 빠뜨릴 것입니다. 어머니, 성준이 데리고 먼저 가세요. 정화의 목소리가 결연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 없이 어떻게 가? 불례가 울부짖었습니다. 군인은 뒤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어머니, 성준이라도 살려주세요. 정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거기 서라 는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북한 경비대가 이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손전등 불빛이 세 사람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어서 가요. 정화가 마지막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탕, 총성이 울렸습니다. 정화의 허벅지에 총탄이 박히며 뜨거운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엄청난 고통이 몸을 관통했지만 정화는 비명조차 삼켰습니다. 지뢰 위에서 넘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정화야, 불례가 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오시면 안 됩니다. 정화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불례는 이미 딸의 곁에 와 있었습니다. 내 딸 혼자 죽게 둘 수는 없어. 불례가 정화를 끌어안았습니다. 같이 살거나 같이 죽거나. 성준도 누나와 어머니 곁으로 뛰어왔습니다. 누나, 어머니, 나도 같이 있을래. 안 돼, 성준아. 정화가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세 사람이 모두 지뢰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북한 경비대의 총성이 계속 울렸고 총탄들이 주변 눈밭을 파헤쳤습니다. 그때 하늘 위의 드론이 이 광경을 포착했습니다. 적외선 카메라에 붉은 열점 3개가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강원도 고성 제3경계 초소의 모니터에 긴급 신호가 떴습니다. 북방 50m, 열 신호 3개 감지. 당직 부사관이 보고했습니다. 유민석 대위가 모니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27살의 민석은 군 생활 7년차, 최전방 근무 3년차였습니다. 수많은 야생동물들의 열 신호를 봐왔지만 이번 것은 달랐습니다. 야생동물일 수도 있습니다. 옆에 병사가 말했습니다. 민석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열 신호의 움직임이 이상했습니다. 동물이라면 이미 도망갔을 텐데 한 곳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다른 열 신호들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사람입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대위님, 무단 침입자 처리 규정은 진입 금지입니다. 부사관이 규정을 상기시켰습니다. 민석은 헤드셋을 벗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이 규정보다 먼저 아닙니까? 모니터 속에서 3개의 붉은 점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거의 사라질 정도로 약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죽어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민석은 갑자기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신 6.25 전쟁 이야기. 민석아, 전쟁 중에도 사람 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거야. 적이고 아군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먼저야. 버티세요. 지금 가고 있습니다. 민석이 모니터를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지뢰밭에서 정화는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총상으로 인한 출혈이 심했고 추위로 인해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불례는 딸을 끌어안고 있었지만 그녀 역시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정화야, 버티거라. 제발 버티거라. 불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화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불례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성준은 무서움에 떨면서도 누나와 어머니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누나 아프지? 내가 호호 불어줄게. 그때 북한 경비대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다. 나와라. 민석은 방탄복을 챙기며
초소를 나섰습니다. 동료들이 말렸지만 민석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규정을 어기는 일이었지만 저기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잠깐만 버티세요. 제발 잠깐만. 민석이 철책을 향해 뛰어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유민석은 방탄복을 단단히 조이며 철책선을 향해 달렸습니다. 영하의 추위 속에서도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7년간의 군 생활 중 이런 명령 불복종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대위님, 어디 가시는 겁니까? 부사관이 뒤에서 외쳤습니다.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민석이 뒤돌아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철책에 도착한 민석은 드론 카메라를 통해 상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세 개의 열신호 중 하나는 거의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북한 경비대의 열신호들이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늦습니다. 민석이 중얼거리며 철책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가시철사가 군복을 찢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민석은 재빠르게 철책을 넘어 북쪽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이 순간부터 민석은 적지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뢰밭에서 정화는 점점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총상으로 인한 출혈이 심했고 극도의 추위가 몸을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발밑의 지뢰는 여전히 정화의 발가락 아래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화야, 눈 감으면 안 돼. 불레가 딸의 뺨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정화의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성준이, 살려주세요. 정화가 간신히 입을 움직였습니다. 바로 그때 북한 경비대가 지뢰밭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소대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확성기를 들고 외쳤습니다. 리정아, 내가 거기 있는 거 다 안다. 당장 나와라. 정화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은 이미 타령이 발각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나와서 투항하면 가족만은 살려주겠다. 소대장이 다시 외쳤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정화가 어머니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들은 우리를 모두 죽일 겁니다. 성준이 무서움에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누나, 저 아저씨들 왜 이렇게 무서워? 불레는 성준을 끌어안으며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사라진 그날 밤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보이부 요원들이 집을 뒤지며 소리쳤던 그 목소리들이 지금과 똑같았습니다. 정화야, 어떻게 하지? 불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화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대답했습니다. 끝까지 버텨야 합니다. 아버지처럼 포기하면 안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북한 경비대와는 다른 방향에서였습니다. 정화는 간신히 고개를 돌려보았습니다. 남한군 군복을 입은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지뢰밭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민석이었습니다. 저기 계신가요? 민석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화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한 군인이 자신들을 구하러 온 것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민석은 지뢰밭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드론 영상으로 대략적인 안전 경로는 파악한 상태였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세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습니다. 구하러 왔습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북한 경비대가 상황을 눈치챘습니다. 거기 누구냐? 남조선 놈이냐? 총성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총탄들이 지뢰밭 주변으로 날아왔지만 민석은 몸을 낮추며 계속 전진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거의 다 왔습니다. 민석이 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정화는 눈앞에 남한 군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왜 목숨을 걸고 자신들을 구하려 하는 것일까? 적군인 자신들을 말입니다. 왜 우리를 구하시려는 겁니까? 정화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민석이 정화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남이고 북이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정화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10년간 품고 살았던 나만에 대한 적개심,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은 마침내 세 사람 곁에 도착했습니다. 정화의 다리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보고 급히 지혈대를 꺼냈습니다. 일단 이걸로 지혈하겠습니다. 민석이 능숙하게 정화의 상처를 처치했습니다. 제발 우리 어머니만이라도 살려주시오. 정화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민석이 정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 구할 겁니다. 약속드립니다. 하지만 지뢰가 정화가 발밑을 가리켰습니다. 민석은 정화의 발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구형 대인지뢰였습니다. 압력을 가한 상태에서 갑자기 떼면 폭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먼저 대피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당신을 구하겠습니다. 민석이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저 때문에. 정화가 반대했습니다. 믿으세요. 군인이 한 약속은 지킵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북한 경비대의 총성이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그들도 지뢰밭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의식을 잃어가는 불레를 조심스럽게 업었습니다. 성준아, 아저씨 손 꼭 잡고 따라와. 누나는 어떻게 해? 성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누나도 곧 구해줄게. 약속한다. 민석이 성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석은 불레를 업고 성준의 손을 잡은 채 조심스럽게 지뢰밭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정화는 홀로 남겨진 채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돌아오실 겁니까? 정화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꼭 돌아오겠습니다. 민석이 뒤돌아보며 외쳤습니다. 민석은 의식을 잃은 불레를 등에 업고 성준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뢰밭을 빠져나가는 길은 죽음의 행진이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생사를 가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저씨, 누나는 정말 괜찮을까요? 성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아저씨가 꼭 구해올게. 민석이 성준을 안심시켰지만 사실 민석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지뢰 위에 서 있는 정화를 어떻게 구할지 구체적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북한 경비대의 총성이 계속 울렸습니다. 거기 서라.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다. 소대장의 외침이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민석의 등에 업힌 불레가 간신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정화는 어디 있지?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따님을 꼭 구해오겠습니다. 민석이 불레를 안심시켰습니다. 아니야, 내 딸 혼자 두고 갈 수 없어. 불레가 민석의 등에서 내려오려 했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어머니부터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합니다. 민석이 불레를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마침내 민석은 성준과 불레를 데리고 철책선에 도착했습니다. 철책 너머 남쪽 땅이 코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시철사를 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준아, 아저씨가 먼저 넘어갈 테니까 할머니 손 꼭 잡고 있어. 민석이 성준에게 당부했습니다. 민석은 재빠르게 철책을 넘어 남쪽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철책 너머로 손을 내밀어 성준을 받았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이제 안전해.
민석이 성준을 철책 너머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불내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불내는 여전히 의식이 흐릿했고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석이 조심스럽게 불내를 들어 올렸습니다. 바로 그때 북한 경비대가 지뢰밭 입구까지 접근했습니다. 거기 남조선 놈, 당장 우리 군인을 내놓아라. 민석은 불내와 성준을 안전한 곳에 눕히고는 다시 철책을 향했습니다. 정화를 구하러 돌아가야 했습니다. 대위님, 어디 가시는 겁니까? 남한 초소에서 부사관이 뛰어왔습니다.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민석이 다시 철책을 넘으려 했습니다. 안 됩니다. 이미 충분히 위험한 일을 하셨습니다. 부사관이 민석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민석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지뢰밭에 홀로 남겨진 정화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약속했습니다. 꼭 구해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사관은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습니다. 민석의 눈빛에서 흔들리지 않는 의지를 읽었기 때문입니다. 민석은 다시 철책을 넘어 북쪽 땅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지뢰밭으로 돌아가는 길이 더욱 위험해 보였습니다. 지뢰밭에서 정화는 혼자 남겨진 채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총상으로 인한 출혈이 심해지고 있었고 극도의 추위가 정화의 의식을 흐려놓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우릴 버리셨어요? 정화가 중얼거렸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진 그날 밤 정화는 아버지의 방에서 편지 한 장을 발견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를 읽기도 전에 보위부 요원들이 집을 뒤졌고 편지는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 편지에 무엇이 쓰여 있었을까? 정화는 평생 그 궁금증을 품고 살았습니다. 북한 경비대가 점점 가까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리정아,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줄 알아. 나와서 투항해라. 정화는 간신히 고개를 들어 경비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절대 살아서는 잡히지 않겠습니다. 그때 다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이 돌아온 것입니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민석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돌아오셨군요. 정화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약속은 지켜야죠. 민석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뢰였습니다. 정화가 발을 떼는 순간 폭발할 것이었습니다. 민석은 배낭에서 무거운 돌덩이를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 온 것이었습니다. 제가 새까지 세면 동시에 발을 빼고 이 돌을 올려놓겠습니다. 민석이 설명했습니다. 실패하면 둘 다 죽습니다. 정화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성공할 겁니다. 믿으세요. 민석의 목소리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나. 민석이 세기 시작했습니다. 정화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둘. 이 순간이 생과 사를 가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셋. 정화가 발을 번개처럼 빼는 동시에 민석이 돌덩이를 지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지뢰는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민석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제 빨리 가야 합니다. 민석이 정화를 업으려 했습니다. 제발 우리 어머니만이라도 살려주시오. 정화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민석이 정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 구했습니다. 어머니도 성준이도 모두 안전합니다. 정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입니까? 약속드립니다. 민석이 정화를 등에 업었습니다.
그날 새벽 민석은 군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명령 불복종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사람의 생명 앞에서 규정과 명령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북한 경비대의 총성이 뒤에서 울렸지만 민석은 정화를 업고 철책을 향해 뛰었습니다. 철책 너머에서 동료들이 엄폐 사격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국군 수도병원. 하얀 천장이 정화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습니다. 정화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깨끗한 병실, 링거가 팔에 꽂혀 있었고 창밖으로는 서울의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깨어나셨군요. 친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화가 고개를 돌리자 민석이 의자에 앉아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사과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정화가 목이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국군 수도병원입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민석이 정화에게 물컵을 건네주었습니다. 정화는 물을 마시며 기억을 되짚었습니다. 지뢰밭, 총상, 그리고 이 남한 군인이 자신을 구해준 것까지 모든 것이 꿈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성준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화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민석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성준이는 괜찮습니다. 지금 소년보호시설에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다만 어머니는 어떻게 되신 겁니까?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극도의 체력 소모와 폐렴 증세가 있으셔서 민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화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를 이런 고생에 빠뜨린 것이 모두 자신 때문이라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무모하게 탈북을 시도해서.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가족을 지키려 한 것뿐입니다. 민석이 정화를 위로했습니다. 그날부터 민석은 매일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정화의 상처가 회복되는 동안 둘 사이에는 묘한 신뢰가 쌓여갔습니다. 민석은 정화에게 남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정화는 북한에서의 삶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남한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석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정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원수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보니 그 말들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겠습니다. 저도 북한 사람들을 적으로만 생각했었는데. 민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화 씨를 만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정화는 민석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10년 동안 적대감으로 가득했던 마음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정화는 여전히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들,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꿈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아버지, 왜 우릴 버리셨어요? 왜 혼자 가셨어요? 정화가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민석은 밤늦게 병문안을 왔다가 정화의 잠꼬대를 들었습니다. 정화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건데. 정화가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민석은 정화의 이마를 조심스럽게 닦아주며 생각했습니다. 정화가 아버지에 대해 얼마나 큰 상처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민석은 부대에서 정화 가족에 대한 정보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탈북자들의 신원조회는 표준 절차였습니다. 리정화, 부리철수, 전 북한 보위부 근무, 1995년 탈북, 남한 체류 중, 서울 거주. 민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화의 아버지가 남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10년 전부터 말입니다. 현재 민간인 정비소 운영 중 이라는 문구가 이어졌습니다.
민석은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리철수는 현재 서울 외곽에서 정비소를 운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나만의 아버지가 있다고? 민석이 중얼거렸습니다. 민석은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군 규정상 피구조자의 가족 정보를 당사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분단 상황에서는 더욱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정화의 병실에서 들었던 잠꼬대를 떠올렸습니다. 정화가 얼마나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동시에 원망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정화 씨는 아버지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민석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민석은 리철수의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허름한 동네였습니다. 정비소 이름도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석은 다시 정화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정화는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민석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화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워하면서도 보고 싶습니다. 왜 우릴 버리고 갔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석은 정화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화는 아버지가 바로 몇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화 씨, 만약 아버지를 다시 볼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화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미워해야 할지 용서해야 할지. 하지만 한 번은 만나보고 싶습니다. 왜 그랬는지 직접 듣고 싶습니다. 민석은 결심했습니다. 규정이 어떻든 가족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규정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민석이 중얼거렸습니다. 정화는 민석의 말을 정확히 듣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민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일 좋은 소식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화는 민석의 의미심장한 말에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의 표정에서 무언가 특별한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민석은 리철수의 정비소 주소를 메모하며 내일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10년 만에 아버지와 딸의 재회를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울 외곽의 허름한 정비소. 민석은 낡은 간판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철수정비소라고 적힌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간판 아래로 기름 냄새와 쇳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정말 여기 계실까? 민석이 중얼거리며 정비소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컴프레서 소리와 함께 누군가 자동차 밑에서 작업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낡은 렌치들이 벽에 걸려 있었고 바닥에는 기름때가 여기저기 묻어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자동차 밑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한 사람이 자동차 밑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고 손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화와 닮은 눈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리철수 씨 맞으십니까?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철수는 손에 묻은 기름을 걸레로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런데 누구시죠? 민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10년 동안 헤어져 있던 아버지에게 딸의 소식을 전하는 일이 쉬울 리 없었습니다. 저는 유민석이라고 합니다. 육군 대위입니다. 민석이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철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군인이 왜 여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나요? 민석은 철수의 반응을 보며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자에게 군인이 찾아온다는 것은 보통 좋지 않은 소식을 의미했습니다. 지금 병원에 가족이 있습니다. 민석이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철수의 손에서 렌치가 떨어졌습니다. 쇳소리가 차고 바닥에 울려 퍼졌습니다. 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말이오?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따님입니다. 리정화 씨. 민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철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벽에 기대어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정화가, 우리 정화가 살아있다고? 네. 며칠 전에 어머니, 동생과 함께 탈북했습니다. 민석이 설명했습니다. 철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습니다. 불례는, 성준이는 어떻게 되었소? 성준이는 안전합니다. 다만 어머니는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민석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철수는 벽에서 떨어져 나와 민석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당장 데려가 주시오. 제발. 물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수는 급하게 작업복을 벗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손을 씻으며 거울을 보니 늙은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과연 딸이 자신을 알아볼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정화가 정말 살아있다고 하셨소? 철수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지금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민석이 답했습니다. 철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많이 고생했겠구나. 민석은 철수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지 역시 가족을 그리워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 떠나셨습니까?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철수는 잠시 멈춰서서 과거를 돌이켰습니다. 보이부에서 누명을 씌웠소. 내가 남으면 가족들이 모두 위험해질 상황이었어. 살리려고 떠난 거였는데 정화 씨는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민석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철수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당연하지. 아버지가 가족을 버리고 혼자 도망쳤다고 생각할 테니까. 하지만 진실을 알면 이해할 겁니다. 민석이 철수를 위로했습니다.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길, 철수는 계속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딸을 만난다는 생각에 긴장되었습니다. 정화는 어떻게 생겼소? 철수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를 많이 닮았습니다. 특히 눈매가. 민석이 대답했습니다. 철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나를 닮았다고 했는데 이제 다 컸겠구나. 인민군 중이었습니다. 굉장히 용감한 분입니다. 민석이 정화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인민군이라고? 철수가 놀랐습니다. 네. 아마 아버지의 누명을 씻기 위해서였을 것 같습니다. 민석이 추측했습니다. 철수의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딸이 자신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철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철수는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두려워졌습니다. 딸이 자신을 거부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정화 씨도 아버지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민석이 철수를 격려했습니다. 정말 그렇소? 철수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네. 미워하면서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민석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철수는 깊은 숨을 쉬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병원 입구에서 한 번 더 옷을 정리하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10년 만이니까 많이 변했을 텐데. 철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의 마음만은 변하지 않으셨잖습니까? 민석이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철수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10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정화 병실은 여기입니다. 민석이 병실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철수는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 너머에 자신의 딸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준비되시면 들어가시죠. 민석이 말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손잡이에 손을 올렸습니다. 10년 만에 재회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창가에 앉아있던 정화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 앞에 선 낯선 남자를 보는 순간 정화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누구세요? 정화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철수는 문턱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어린 딸이 아닌 성숙한 여인이 된 정화를 보니 가슴이 메어졌습니다. 정화의 얼굴에는 여전히 어린 시절의 모습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에는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화야.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다. 정화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제 아버지는 10년 전에 우릴 버리고 도망쳤어요. 정화야, 아버지가 정말이다. 철수가 한 걸음 다가가려 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정화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제 아버지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정화의 차가운 반응에 철수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딸의 거부를 받으니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민석이 두 사람 사이로 들어섰습니다. 정화 씨, 진정하세요. 정말 아버지가 맞습니다. 아니에요. 정화가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제 아버지는 가족을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간 비겁한 사람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철수는 정화의 말을 들으며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딸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자신이 너무 미웠습니다. 정화야, 아버지 말 좀 들어봐라. 철수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들을 말이 뭐가 있어요? 정화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우릴 버리고 갔는지, 왜 혼자 편하게 살겠다고 도망쳤는지. 철수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게 아니다, 정화야. 아버지는 설명하지 마세요. 정화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왜 지금 와서?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보이부에서 누명을 썼다. 반역죄였어. 내가 집에 있으면